그 넓이만큼의 저는 경제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인문의 힘이고 그것은 결국 도서관에서 만들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좀 작은 도서관 이렇게 운영하시고 관리하시고 또 돕는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전부 모여서 한번 좀 전체적인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개선할 방향이 뭔지 좀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아마 자리가 마련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화면의 기능을 안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오늘 우리들의 주제는 도서관이죠. 그것도 아주 작은 도서관. 네, 그래요. 제가 그 마이크에 있으면 약간 병에 있어요. 노래를 부르는 병이 있어서. 지금 위험한데 하여튼 뭐 새 목소리를 할 수 없으니까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2018년에 그 앞에 소개드린 정성욱 그 시민께서 제안하신 그 어떤 사업으로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정성 데이터도 굉장히 많이 모았고요. 그 인터뷰도 하고 또 작은 도서관 같은 데 돌아다니면서 그 관찰하면서 다이어리를 만들고 해서 그것이 대략 한 1000페이지 이상 되는 자료에 이상 되는 책 3권을 자료로 만들었어요. 그거 이외에도 서울시민 3000명을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게 지금까지 도서관 쪽에서 했던 설문조사 중에 가장 품질이 높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가가보고 방문을 해서 한 구에 125명씩 3000개를 모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객관적이고 가장 믿을 만한 데이터를 모아주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그걸 가지고 뭘 하래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뭘 했는데 20분 안에 다 할 수 있을지 지금 45분에 시작했다고 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이제 분석을 하면서 몇 가지 그냥 좀 이렇게 현상들을 파악하고 그 현상에 기반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를 오늘 잠깐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사실은 조한진 교수님 발표 때 제가 좀 감명 깊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텍스트가 꽉 차 있는데 거기 영어가 거의 없더라고요. 다 한글로 써있고 막 하는데 저는 표지부터 영어로 시작해가지고 이게 저는 좀 이렇게 트렌드를 따라가려고 한 건데 이게 결국은 뒤따라가고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약간 당했었습니다. 여하튼 어느 쪽으로 치고요? 네, 되게 재미없게 만들었죠? 저는 그래요. 작은 도서관을 좀 더 멋있게 얘기하고 싶은데 저는 법의 의존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참 그런 건데 일단 도서관법에 있는 작은 도서관은 3가지 정도의 특성을 갖고 있어요. 일단은 공공도서관 중에 하나인데 공공성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생활 번역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접근성을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접근성이 상당히 사람들이 모호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가까울수록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데이터에서 나온 게 있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규모인데 규모가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공공도서관보다 작다는 거죠. 그것이 장점도 될 수 있지만 제한점도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설치 및 운영 주체의 다양성을 작은 도서관 진흥법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은 지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작은 도서관을 진흥하는 데 필요한 시설 강구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법에서는 도서관의 설치와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되어 있어요. 약간 그러니까 일치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복잡한 지원 체계를 갖고 있는데 근데 그러니까 작은 도서관의 지원 목적이 무엇이냐? 그렇다면 그것은 결국은 작은 도서관의 발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을 통한 시민의 혜택, 증대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그렇다면 이제 그 작은 도서관에 대한 시민과 지역의 기대는 무엇이며 또 공공도서관과 다른 작은 도서관만의 기대는 또 존재하는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법에 의한 지원 체계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 보시면 알겠지만 공공도서관은 되게 어떤 한편으로는 체계적인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뚜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작은도서관은 뚜렷하지는 않지만 어디에서건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구조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을 쭉 살펴보니까 어떤 특성이 있냐면은 아까 1000개가 넘는 서울대 작은도서관이 어디 하나 비슷한 데가 없어요. 너무나 다 달라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봤듯이 지원 체계가 굉장히 복잡하고 그리고 지원 체계가 다양하다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작은 도서관을 정책적으로 닫다는 것은 결국은 작은 도서관을 정부에서 어떻게
운영 혹은 지원할 것인가의 문제가 결국 있기 때문에 그게 정책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작은 도서관의 특성은 지원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고 작은 도서관의 기대 역할은 지원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러한 작은 도서관 지원 정책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보고 계시면 시민의 기대와 작은 도서관의 기대가 약간씩은 좀 이렇게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시민은 독서라는 것과 학습이라는 것을 많이 기대하고 있는데 작은 도서관에 얘기하고 있는 자료 이용 중대는 실제로 그 작은 도서관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제한점 때문에 약간 제한이 있는 상태이고 규모의 제한 때문에 그리고 학습 공간으로서의 작은 도서관의 활용은 그것만 가지고는 작은 도서관의 이용이 증대되지 않기 때문에 하고 있는 작은 도서관들이 실시하고 있는 많은 문화 프로그램과 대립된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왜냐하면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작은 도서관은 공간이 그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를 줄 수가 없는 환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제도와 법규,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정책들을 좀, 자치구의 정책들을 살펴보면은 굉장히 환경이 다양하고, 지향점들이 어떤 자치구는 독서로 가는 곳이 있고, 어떤 자치구는 공동체 쪽으로 가는 게 있어요. 물론 그것이 사실 그렇게 많이 다른 것은 아닌데, 근데, 그런 것에 불구하고 이제 좀 이렇게 그 지원 정책을 결정하는데 그 방향을 결정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법에서는, 독서로 이제 가겠다, 독서나 평생교육으로 가겠다고 얘기해놓고, 정책 지향점은 공동체 형성으로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이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작은 도서관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관심이 약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걸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볼 수 있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운영 환경이 있고,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조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작은 도서관의 거버넌스 환경인데요. 작은 도서관을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자치구 단위에서의 위원회가 있는 곳이 한두 자치구가 있어요. 그리고 도서관별로 운영위원회가 있는 곳이 좀 몇 개가 있는데 그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다 시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시민이 어떤 시민이냐 그게 되게 애매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민이 작은 도서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자원봉사자인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즉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자원봉사라고 하기 때문에 운영자도 시민이고 이용자도 시민인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정책 지향이 시민을 지원하는 것인데 그것이 작은 도서관을 지원하는 것인지 시민을 지원하는 것인지 또는 그 방향이 다를 때 그럼 도대체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가 상당히 모호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정책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어떠냐면은 근데 그게 그 안에서 시민의 혜택과 작은 도서관의 발전이 그냥 일치되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것이 분리되어 있을 때 문제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렇게 조직되지 않은 일반 시민이 작은 도서관 운영 거버넌스에 들어가기는 쉽지가 않더라. 그리고 행위자가 상당히 다양하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지금 저거는 그냥 관계들을 좀 보여주는 것인데 다양한 행위자들을 볼 수도 있고 지금 저기서 원으로 나타나는 것은 공식 행위자, 즉 의사결정, 정책결정에 힘이 있는 사람들이고 네모는 거의 관련된 행위자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서울 시민 도서관 인식을 보고 있으면 아까 잠깐 얘기했던 그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접근성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 데이터가 보여주는 것은 공공도서관 이용 경험자는 84% 정도가 되고 작은 도서관 이용 경험자는 32% 정도가 돼요. 되게 이상한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는 작은 도서관이 가까워요, 더. 그렇죠? 더 가까운데 공공도서관을 더 많이 이용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접근성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까울수록 강화되는 것이 아니고 정확히 얘기하면 일정한 가깝다는 개념의 거리 안에 있으면 접근성은 동일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그 범위 안에서 어떤 도서관이 가장 나의 마음에 드느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것이 결국은 아무래도 규모가 큰 도서관을 더 선호하더라라는 것이 저 데이터의 의미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는 서비스 개선 희망 우선 분야가 대부분 그 나이대가 대부분이 한 50, 10대 이전까지는 다 이제 신간, 그러니까 자료 강화를 이제 얘기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도서관 이용 방법이라든지 직원과의 소통이 어렵다는 것이 작은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로 나왔어요.
그런 게 어렵다는 거예요. 즉, 그러니까 작은 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원들의 품질, 이도 이제 문제가 되더라.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정책 이슈를 꼽아보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 특정 행위자에게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책 집행자, 그러니까 공무원이죠. 공무원과 그 다음에 이제 운영자로 구성된 특정 행위자에게만 뭔가 이렇게 정보라든지 소통이라든지 그런 게 집중되어 있고, 나머지 작은 도서관으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는 시민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잘 이런 어떤 네트워크에 참 참여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작은 도서관이 공공성이 약화된다는 문제가 있다. 두 번째로는 그런 것과 연관되어서 결국 참여 기제가 약하기 때문에 상당히 민주성도 저하되더라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 그러한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2개 정도의 행위자만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작은 도서관이 정책이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그 행위자의 변화가 정책의 변화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 자체가 지속성이 없어요. 사람이 바뀌면 다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정책 집행자의 변화에 아주 민감하게 돼요. 누가 바꾸면 그 다음에 뭘 원하지? 이런 거에 신경 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정책, 사실은 이게 웃긴까지는 아니지만 좀 이상한 게 뭐냐면은 정책 집행자의 변화가 정책의 내용을 좌우한다는 것은 좀 이상한 거라는 거예요. 정책 결정자의 변화가 정책 내용을 좌우한다면 그건 이해가 가는데, 집행자의 변화가 정책 내용을 좌우한다면 그것은 무슨 말이냐? 정책 결정자, 즉 상위 공무원이나 아니면 구의회 의원들이 작은 도서관에 별로 관심이 없다. 그 데이터가 보여주는 거여서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작은 도서관을 지원한다면 공공성과 민주성, 지속성, 이게 제가 앞에 슬라이드 한번 넘어간 것 같은데, 이게 작은 도서관이 지향해야 될 거죠. 작은 도서관의 혜택, 활동 내용은 공공성을 띄어야 되고, 물론 그 공공성들은 약간 기계적인 공공성과 좀 달라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적게 가진 사람에게는 많이 가진 사람에게 적게, 그런 식의 어떤 공공성들을, 그러니까 유기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공공성들을 제공해야 되고, 또 그러한 정책의 과정에 있어서는 민주성이 확보되어야 되며, 그리고 그런 정책 내용이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계속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향하기 위해서 작은 도서관 지원 정책을 할 때 고려해야 되는 것이 저렇게 6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서울시 중심의 작은 도서관 지원 정책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도서관의 정책 내용을 서울시에서 딱 정해가지고 서울의 1000개의 작은 도서관에게 그걸 동일하게 적용하는 그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그러니까 판단이 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작은 도서관의 지원 정책은 결국은 자치구 내에서 스스로 계획하고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거버넌스 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공공성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정책 목표는 어쨌든 세금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세금을 허투루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쓸 필요가 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행위자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그런 비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7분 남은 것 같은데. 예, 그래서 그런 거버넌스가 있다면 그 거버넌스가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 거버넌스가 그 지역의 어떤 요구를 대표해야 된다는 거죠. 그 대표성을 확보해야 되고, 또 두 번째로는 작은 도서관이 어느 정도 필요한 어떤 기술적인 측면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도 부각을 해야 된다면 전문성도 어느 정도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거버넌스에서 논의한 내용들이 실제로 구현되기 위한 기재인 책임성도 어느 정도 부각이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행위자들은 각각 자신의 행위자, 지금 말하는 행위자들은 어떤 개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동일한 신념, 동일한 믿음,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어떤 집단을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작은 도서관 운영자 집단, 작은 도서관 시민 집단, 이런 식으로 그 집단을 하나하나의 행위자로 보고 있는데, 각각의 행위자는 그 행위자의 이해관계에 충실해야 되고 다른 사람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겠다. 세 번째로는 그래서 이제 행위자 독립성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결국은 이것은 대의적인 어떤 그러한 기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 내용들이 외부에 투명하게 개방이 돼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실제로 행위자들 내에서 행위자들 간의 정치적인 영향력, 그 힘이 약간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가 나는 이유가 대부분은 그 알고 있는 어떤 아는 범위의 크기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작은 도서관과 관련된 작은 도서관과 작은 도서관 정책과 관련된 어떤 정책 내용들, 그리고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 자료들, 정보들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투명성들이 요구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움직이게 나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치구에 하나의 작은 도서관을 위한 유래가 있다면은, 뭐 역할 같은 걸 정할 수 있겠고요. 역할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어떤 것이라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책 집행자가 가지고 있는 그 행정의 책임 소재 때문에 그 작은 도서관 그 거버넌스로서의 위원회가 일정 정도 그 행정적 책임의 근거로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어떤 역할을 하든지 간에. 그래서 역할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데, 하나 중요한 것은 위원회 스스로의 의견을 하나로 묶는 의결권을 갖고 있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위원회 권한은 뭐 몇 가지 이렇게 써놨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 위상은 뭐 정도가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작은 도서관에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자료가 굉장히 큰데, 자료와 공간인데, 그 자료가 실제로는 작은 도서관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성격에 의해서 제한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제한을 넘어서서 시민들에게 좀 더 큰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결국은 좀 더 큰 규모의 공공도서관과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작은 도서관만의 위원회는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 공공도서관위원회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좀 시계가. 예. 공공도서관위원회가 위원회와의 통합이라든지 아주 강한 협력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위원회 구성은 대표성과 정의성, 책임성을 모두 담보할 수 있는 그러한 구성이 되어야 될 것이고, 시민 참여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저는 지금 현재 서울이라든지 자치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어떤 거버넌스 활동들에 대해서 약간 좀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많은 시민이 참여해도 불구하고 그 시민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실제로 움직이면서 그 시민들이 효율적으로 그 회의를 진행하는 만큼의 어떤 소규모가 됨에도 불구하고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계제가 무엇일까를 좀 고민하다가 그 모집 추천 방식을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일단 선거는 불가능하니까 희망자를 받아서 희망자 중에 투표성들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며, 또 하나 희망자를 받는 것, 그 다음에 뽑기를 하는 것, 이런 절차들 하나하나도 작은 도서관 위원회를 알리는 주요한 마케팅 기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 참여는 기본적으로 전문가위원은 뭔가 잘 아는 사람이긴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어떤 집단의 이해관계를 잘 표현하는 사람이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는 기본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어야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작은 도서관 전문가는 지역 외에 있는 사람도 괜찮지만 그 사람이 큰 영향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인원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행위자, 예를 들면 작은 도서관의 정책 활동이 가끔 가다가 다른 정책과 결합될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무슨 뭐 도시재생이라든가 그런 것과 결합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럼 도시재생 관련 어떤 전문가를 일시적으로 옵서버로 참여하게 한다든가 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규모도 한번 고려를 해야 될 것이고요. 임기도 고려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위원회 활동은 제가 제안을 한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다 제도화하자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도화는 사실은 이 거버넌스 구조는 기본적으로 있어서는 그 지속성을 담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거버넌스 구조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행위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 제도화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금방 얘기했던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위원회 임기라든지 위원회 추천 방식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다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좀 생각하는 쪽이고요. 그리고 한 2분만 더 쓰자면은
정책 활동은 이제 일상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뭐 보시면 알겠지만 뭐 주기적으로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에 대해서 제안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정책 활동을, 가버넌스 활동을 유발시키는 것으로서 자치구 내에서 할 수 있는 활동도 있겠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서울시가 그러한 것을 유도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자치구의 작은 도서관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그런 것들을 지속하는 제도화를 지원하든가, 아니면 작은 도서관 지원 사업 속에서 그러한 거버넌스 구조를 조건화하든가 하는 그러한 접근으로서 자치구의 작은 도서관을 위한 거버넌스 구조를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사실은 한마디 더 하자면은, 실제로 아까도 말씀한 지금 현재 작은 도서관 이외의 다양한 거버넌스 활동들에 대해서 그렇게 이렇게 긍정적으로만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사회적으로 아까 조현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서관이 상당히 저도 지역이나 사회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곳이라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작은 도서관의 좋은 거버넌스 활동은 지역의 다른 분야의 거버넌스 활동에도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작은 도서관만을 위한 거버넌스 활동이 아니고,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작은 도서관을 위한 거버넌스 활동이라기보다는 작은 도서관을 통한 시민의 거버넌스 활동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좋은 거버넌스 활동의 하나로서 작은 도서관 거버넌스 활동도 한번 좀 기대하고 그런 것들을 모색해 보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